내 아들 태준의 결혼식 날이었다. 신부 박하나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빛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번져 있었고 태준은 그런 그녀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하객들은 아름다운 두 사람을 축복했고 나 역시 늦게 결혼하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며 안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행복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결혼식이 시작된 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태준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비틀거렸다. 아프다. 그가 중얼거리더니 곧바로 바닥에 쓰러졌다. 입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나왔다. 하객들의 비명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다. 나는 온몸에 힘이 풀려 아들에게 달려갔지만 이미 태준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다. 응급차가 도착했지만 소용없었다. 병원에서 의사는 급성 심장마비라며 고개를 저었다. 29살의 건강한 아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박하나는 내 옆에서 울고 있었지만 어쩐지 그녀의 눈물이 진짜 같지 않았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슬픔에 잠겨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화장실에 다녀오던 박하나가 복도 끝에서 누군가와 전화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이 전혀 없었다. 보험금은 언제 나와요? 계좌번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들이 죽은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보험금 이야기를 하는 며느리를 보며 내 가슴 속에 차가운 무언가가 스며들었다. 직감이 속삭였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장례를 마친 후 나는 태준이 남긴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들의 방에서 각종 문서들을 찾아보던 중 혼인신고서를 발견했을 때 나는 경악했다. 보증인 서명란에 분명히 내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그 필체는 내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내 서명을 위조한 것이 분명했다. 나는 혼인신고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태준도 결혼 직전까지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뒤따랐다. 태준의 생명보험 서류를 확인해 보니 수령인이 나에서 박하나로 변경되어 있었다. 5억 원이라는 거액이었다. 변경 날짜는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다. 태준이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나에게 알리지 않았을 리 없었다. 뭔가 이상했다. 나는 박하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다. 태준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정했다는 것, 부모님은 모두 해외에 있어서 결혼식에 올 수 없다고 했던 것, 직장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씩 의심스러워졌다. 특히 그녀가 혼인신고를 그토록 서둘렀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은 단순 심장마비라며 수사를 거부했다. 젊은 사람도 스트레스나 유전적 요인으로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아들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확신했다. 내 모든 직감이 박하나가 범인이라고 외쳤다. 나는 개인적으로라도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나는 사설탐정 김진수에게 박하나의 뒷조사를 의뢰했다. 일주일 후 그가 가져온 보고서는 충격적이었다. 박하나의 본명은 박나영이었고 그녀에게는 어두운 과거가 있었다. 그녀는 과거에 2번 결혼했지만 두 남편 모두 의문스럽게 사망했다는 것이다. 첫 번째 남편은 교통사고, 두 번째 남편은 음독 자살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거액의 보험금이 그녀에게 지급되었다. 이 여자는 연쇄보험 사기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탐정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 아들은 그녀의 3번째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나는 즉시 이 자료를 들고 경찰서로 달려갔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미온적이었다. 과거 사건들도 이미 수사가 끝난 건이고 현재로서는 명확한 증거가. 나는 직접 부검을 요구했다. 끈질긴 설득과 압박 끝에 검찰의 승인을 얻어냈고 마침내 태준의 시신에 대한 정밀 부검이 실시되었다. 일주일을 기다린 끝에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태준의 혈액과 모발에서 비소가 검출된 것이다. 장기간에 걸쳐 소량씩 투여된 흔적이 명확했다. 박나영은 즉시 체포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그녀의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비소 구매 내역과 독살에 관한 검색 기록들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법정에서 박나영은 예상치 못한 주장을 펼쳤다. 모든 것은 언니 박유정의 지시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언니가 자신을 협박하고 조종했다는 것이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상황은 복잡해졌다. 박나영의 언니 박유정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녀는 동생을 이용해 보험 사기를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박나영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했다. 변호사들은 박나영이 언니의 조종을 받은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박나영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나는 절망했다. 내 아들을 죽인 진범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박유정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실제 독을 투여한 박나영이 풀려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법이 내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듯이 이제는 내가 직접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박나영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새로운 남자를 만날 때마다 나는 그 남자에게 박나영의 과거와 범죄 사실을 알렸다. SNS에 그녀의 사진과 함께 연쇄살인 말하는 글을 올렸고 그녀가 사는 동네에 전단지를 돌렸다. 그녀의 직장에도 계속 전화를 걸어 그녀의 정체를 폭로했다. 박나영은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 직장에서 쫓겨났고 만나던 남자들도 모두 떠났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했고 마트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여자가 남편들을 독살한 그 여자래. 조심해, 위험한 여자야. 나는 그녀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약간의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반드시 감옥에 가야 했다. 끊임없는 압박과 사회적 고립 속에서 박나영은 결국 무너졌다. 그녀의 과거 남편들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마침내 박나영은 법정에서 모든 죄를 자백했다. 제가 다 죽였어요. 그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복수는 끝났다. 아들을 죽인 범인이 드디어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내 마음은 공허했다. 복수를 완성했다는 성취감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다.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나는 복수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가족과 친구들은 내가 변했다며 걱정했고 나 자신도 예전의 나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때 문득 태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병원에서 의식을 잃기 직전 그가 내 손을 꽉 잡으며 했던 말이었다. 엄마, 혹시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제가 당한 일을 너무 알리지 마세요. 그냥 좋은 기억으로만 남겨주세요. 나는 태준이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아들은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봉사활동도 꾸준히 했었다. 그런 아들이라면 복수보다는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꾸기를 원했을 것이다. 나는 비로소 진정으로 아들을 기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나는 아들의 이름을 딴 태준 희망재단을 설립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 피해자들을 돕고 보험 사기나 결혼 사기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또한 피해자 가족들의 상담과 치유를 위한 센터도 운영하기 시작했다. 복수는 결국 나 자신에게도 상처만 남겼지만 이런 선한 일을 통해서는 진정한 평화와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나는 아들이 남기고 간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 태준이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라 이런 따뜻한 세상이었을 것이다. 비록 늦었지만 나는 마침내 진정한 아들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